저희 본게임2는 코로나 자가 검사 후에 녹화를 진행합니다. 보기 왔는데 이제 드디어. 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심연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2의 MSG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주제. 지구상에서 핵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러시아, 인도, 중국, 프랑스 이렇게 6개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7번째 핵잠 보유국에 가까운 나라는 보통 호주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의외로 전 진짜 의외였어요. 네. 이게 브라질이라고요? 브라질?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정말 핫했던 그 안보 이슈 중에 하나가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이었죠. 미국이 호주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그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가 출범을 하면서 그 야심찬 첫 프로젝트로 미국이 호주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끌었던 건데 네. 호주는 초기 단계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약 18개월간의 미국, 영국과 공동 연구를 하고요. 이와 함께 빨라야 잘해야 올해 안에 첫 잠수함 건조가 시작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말씀하신 브라질은 반대로 상당히 좀 일찍 출발이 돼 있어요. 무려 14년 전인 2008년에 프랑스의 이제 DCNS라고 있어요. 예. 현재 이제 나발 그룹인데 여기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그 뒤에 이제 기본 설계까지 이제 마쳤고요. 이 기본 설계는 이제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미 약 4년 전인 2018년에 이제 건조에 착수를 했고 지난 1월에 본격적인 함체 제작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일정제로 추진이 된다면 2030년대 초반에 브라질이 첫 핵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근데 2030년대 초요? 예. 또 한참 걸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건조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그 브라질의 핵잠수함 스펙이라든가 이런 공개된 것들이 좀 있을까요? 6,000톤급 알바로 알베르토함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이제 핵잠은 다 아시다시피 동력만 핵잠인 SSN이 있고 그다음에 동력과 무기까지 탑재하고 있는 SSBN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 할 때는 사실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처음 거는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고 뒤에 건 이제 전략 핵잠수함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핵잠수함을 보유한 6개국 중에 이 무기가 핵이 없는 잠수함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어요. 다 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엔진과 무기를 다 핵을 탑재를 한 SSBN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브라질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추진만 핵으로 하는 SSN을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프랑스 나발그룹의 스코르펜급 잠수함하고 전망탑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요거요? 잔망경 나오고 이런 부분들. 4개나 솟아있네요. 그거 신기합니다. 세일이라고 그러죠. 함교. 네. 세일. 무장으로는 533mm 어뢰 발사관 6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브라질은 이제 당장은 한 척만 건조할 예정인데 장기적으로는 6척을 보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프랑스와 협업한다고 그랬는데 프랑스가 다 만들어서 인도 이런 개념입니까? 어떻게 협업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은 프랑스 후원을 받아서 공동으로 리오네 자위로 주에 이제 이타구아이 조선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조선소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우선 중요한 게 전문 인력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나발그룹에 이제 브라질의 기술자라든지 군 관계자 총 62명을 파견해서 이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조선소 건설 비용을 포함해서 총 70억 유로 이상이 들어가는 역시 이제 대형 프로젝트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하면 이게 이제 프랑스 나발그룹의 잠수함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함체라든지 이런 거에 설계, 제작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이게
그렇다고 다 그럼 프랑스 거를 받아서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브라질이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들이 꽤 들어가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추진 관련된 원자로 아니겠습니까? 이 원자로는 브라질에서 자체 개발된 거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핵심이 브라질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원자로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원자로는 참고로 이제 48메가와트급인데 이 개발 사업을 이제 브라질에 진행을 하고 있고 약 2년 전인 이제 2020년 10월에는 이제 원자력 엔진 개발에 이제 착수를 해서 1년 만에 이제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핵 추진 엔진은 이제 이론상으로는 작전 기간이 한 7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원자력 엔진을 뭐 1년 만에 개발을 해요. 뭐 자동차 엔진 개발, 아니 게임 엔진 개발도 훨씬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대단합니다. 뭐 ADD 그런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연구소 같은 게 있겠죠, 브라질도? 브라질의 상파울루주에 이베로시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위치한 그 해군기술연구소에서 2021년 10월에 브라질 자체 기술로 이제 핵추진 잠수함 엔진 개발에 성공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또 모든 경우에 비상사태에 대한 심층적인 테스트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실제 잠수함이 이미 장착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핵무기 보유국 같은 경우에는 핵잠을 만들기가 유리한 게 이미 이제 핵잠 연료로 쓰이는 고농축 우란이 이미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쓰면 되는 건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1년 만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제 핵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1970년대부터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계속 진척이 안 되다가 80년대에 들어서 이제 브라질 해군연구소에서 이제 국산 브라질산 원심 분리기로 우라늄 235 농도를 높이는 동위원소 분리가 우라늄 농축이죠. 농축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료 주기를 확립을 하게 되고 2018년에 드디어 핵잠수함에 탑재할 그 원자로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게 된 거죠. 그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또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고 뭐 축구 드리블만 빠른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브라질이. 근데 아니 브라질이 핵잠수함이 왜 필요해요? 우리 생각에 좀 뜬금없긴 한데. 그러니까 거기가 평화롭지 않나요? 아주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얘기입니다만. 근데 다른 데 비하면 그 남대서양 쪽이 그렇게까지 싸움이 많이 나는 곳은 아니죠. 전쟁 이런 건 별로 좀 드물지 않나요? 옛날에 그 영국이랑 아르헨티나, 뭐 포클랜드 이런 전쟁 정도 외에는 그 뭐 북대서양이나 뭐 태평양 쪽 같지는 않지만 브라질이 뭐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해안선이 길잖아요. 그 7,4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해안선을. 그래요? 거의 아프리카도 이렇게 절반에 달하는 해안선을 갖고 있고요. 그쪽에 심해 유전 뭐 이런 자원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근거로 이제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광대한 해역을 뭐 24시간 순찰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한 번에 몇 달 이상 작전이 가능한 핵잠이 꼭 필요하다. 이제 주변에 뭐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이런 나라들은 아주 비난을 하고 있죠.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브라질이 이제 남미의 강국 아닙니까? 군사력 자체도 사실은 상당한데 특히 해군력 같은 경우도 남미 최강의 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우리가 항모하면 사실 남미 국가 중에 항모가 있는 나라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브라질이 나름 또 항모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나름 항모를 갖고 있었던 나라는 또 뭡니까? 격침됐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있었던은 뭐죠? 조금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CTO래 이런 건 이제 재래식 통상적인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수직 이착륙이 아니고 이제 그런 항공기를 탑재한 이제 항공모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시톨 함재기를 탑재한 그 항모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사실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브라질 그렇게 이제 원래 4개국으로 이제 원래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게 이제 상파울루 이제 항모인데요. 이게 근데 보면 상당히 연식이 좀 된 겁니다. 그래요? 이 겉모습 보면 아주 오래된 거 같지는 않죠. 근데 이게 무려 50년대 만들어졌던 항모예요. 50년이 된 거예요? 50년 대? 50년 대. 50년 대요? 그러니까 195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70년 전이죠. 60여 년 전에 원래 이제 프랑스의 이제 클레망소급이라고 있는데 그 두 번째 항모가 이제 포슈함이라고 있었는데 그 포슈함이 바로 이제 이 항모인데요. 이게 2000년에 이제 중고로 브라질이 프랑스로부터 수입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한 160억 원 가까이 되는 이런 돈으로 수입을 했는데 3만
2,800톤급이고요. 길이가 265m여서 약간 중형 항목에 더 가까운 이제 그런 과거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 보면 이제 캐터필트도 있어요. 캐터필트도 이 뭐 스팀 방식으로 이제 2개 설치가 돼 있고 웬만한 이제 거의 중형 항목급을 원래 염두에 두고 만든 소형 항목이기 때문에 이 경락고도 이 중형 항목급 정도로 꽤 높다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 이 본격적인 대형 항모, 우리가 슈퍼 캐리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등장하기 전에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이 엘리베이터가 보통 이제 대형 항모는 가장자리에 있잖아요. 가장자리에 한 2개 이상씩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갑판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게 좀 단점이자 특징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이제 캐터펄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개나 있기 때문에 이 신형 전투기인 라파를 여기서 시험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매물로 나왔다고요? 네. 근데 제가 과거형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워낙 연식이 오래되고 그러니까 팔겠다고 내놨어요. 설령이 환갑이 넘었는데 얼마에 나왔습니까? 이게 원래 이제 중고로 살 때 브라질이 중고로 살 때 2000년이니까 22년 전이죠. 그때 우리 돈으로 한 160억 원 정도 줬다고 그랬잖아요. 시가가 얼마였냐? 그거의 한 10분의 1인 15억 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고철 플러스 알파 값인 거죠. 슈퍼카 하나 값 정도는 초슈퍼카. 그렇죠. 주변에 찾아보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는데요. 배송료가 좀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팔렸어요? 이게 지난해에 이제 20억 원에 팔렸다고 그러는데 이제 터키에 팔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터키가 또 이제 항모 부의 욕심이 있어요. 차기 신형 항모 건조하고 그럴 때 참고하려고 연구하려고 터키가 구입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처음 내놓은 가에 5억 더 얹어서 20억의 터키가 일단은 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이 사실이 이제 작년에 이제 인터넷 통해서 알려지니까 제 사이트에도 뭐 제 사이트나 이제 포털에도 그런 얘기 많이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경항모 한참 얘기 나올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갖다가 좀 경항모 말고 좀 큰 거 중형 항모 이런 거 건조하는 용도로 연구 용도로 좀 쓰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랬어요. 그 조금 얘기됐으면 우리가 뭐 근무기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모았어 이거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근데 터키가 먼저 가져갔군요. 근데 의외인데 브라질이 뭐 그 핵연구도 오랫동안 했고 또 항공모함도 가지고 있고 이쪽이 나는 그 군사력이라고 해야 되나 군사 기술력이라 해야 될까요? 그거 상당하네요. 브라질이 경공격기도 만듭니다. 또 전투기도 만들어요? 이거 항모는 만든 건 아니잖아요, 사실. 왜 이번에 탈레반이 그 아프간 다 접수했을 때 미군이 다 무기를 놓고 가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탈레반에게 들어간 것들 중에 이제 이 브라질제 경공격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미군이 원래 20기를 사서 기존의 아프간 정부군에 공유했던 경공격기인 슈퍼 투카노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거 좀 잘못 나오고 2차 대전 아닙니까 이거? 고색창에다 코르세어 뭐 이런 거 떠오르는데 이게 앞에 이거 프로펠러가 있는 게 브라질의 방산업체인 엠브라에르가 생산을 하고요. 길이 11.33, 날개 너비 11.14m, 높이 3.97m고 그리고 무기하고 연료를 가득 채운 이제 최대 이륙 중량은 5.2톤. 프렛 앤 휘트니의 1,600마력 엔진 탑재하고 있고요. 요 제트 엔진이 아니고 이제 뭐죠? 순항 속도는 시속 520km니까 그야말로 프로펠러 항공기스러운 속도고요. 그리고 항속거리 4,820km, 전투 행동 반경 550km.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기도 뭐 이렇게 강력한 거를 실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구경 12.7mm 기관총 2정이 날개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체 하부에 구경 20mm 기관포 한 문이 달려 있고 AIM-9 사이드 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2발, 그다음에 AGM-65 매버릭 공대 유도 미사일 4발 이렇게까지 최대로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럼 브라질이 어디다 쓰느냐? 뭐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국 내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브라질은 자국 내에서 사용을 해요 이걸요? 전투기를 왜 자국 내에서 사용을 합니까? 그게 이제 브라질은 아시겠지만은 마약 카르텔이 이제 어마어마한 군대나 다름없는 전쟁 수준이죠, 진짜. 그런 수준이고 그다음에 일반 군대나 경찰이 이제 접근하기 힘든 그 아마존 숲을 정글 이런 데 숨어 있거든요. 그렇겠군요. 그리고 군사력의 무기 뭐 항공기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요, 마약 카르텔들이. 그러니까는 그쪽하고 싸우려면은 마치 옛날에 미군이 베트남전 하듯이 그렇게 정글 쪽으로 이제 싸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군벌하고 전투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 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고 좀 대게릴라전에 특화된 그런 경공격기로 개발이 된 거고요. 가격이 대당 1,775만 달러니까 200억 원 가량인데 아주 싸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지비가 미군이 운영을 해봤더니 인건비 포함해서요 시간당 1,000달러, 그러니까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그리고 우리 1시간 이거 버스 대절하면 제가 보면 몇십만 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치고 상당히 저렴하죠.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F-16이 저렴하다고 하자면 F-16이 20분의 1이거든요. 2만 불이 넘으니까 F-22에 비하면 60분의 1의 저렴한 운영비를 자랑합니다. 예. 프로펠러 항공기 치고는 아까 원쌤이 말씀하셨지만 무슨 공대진 미사일까지 장착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고사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강력한 거의 군볼급하고 싸우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강력한 무장을 장착하라고 나름 국제 시장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이 무기 체계입니다. 근데 이걸 만든 데가 이제 그 엠브라이르라는 데인데 보잉, 로키드 마틴 이런 에어버스 이런 대기업을 제외하고 그 중간급에서는 가장 유명한 큰 이제 항공기 제작 업체 중에 하나고요. 예. 그래서 중소형 항공기 시장 점유율은 세계 1위인 그런 업체예요. 브라질에 대해서 뭐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됐습니다. 꽤 이렇게 그 군사력도 강력하고요. 그런데 프랑스 쪽으로 도입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러 나라가 있는데 미국도 있고 근데 왜 프랑스일까요? 그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 많이 옛날에 들어봤던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라고 하잖아요. 뭐 탈퇴, 한해, 뭐네, 뭐 옛날에 북한도 그런 말도 많고 그랬는데 그 규제 때문인데요. 핵무기 제조에 쓰이지 않는 저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20% 이하 농축도 요거를 채택을 해야만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바로 규제 걸립니다. 근데 이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핵잠수함이 바로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요거는 이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20% 미만, 그 이하로 이제 사용을 하기에 원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참고로 미국의 핵잠수함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럼 안 맞는군요. 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2019년 7월에 그 마크롱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바라쿠다급 원자력 추진 공격용 잠수함 1번 함 슈프랑이라고 있는데 이 슈프랑 함의 진수식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참고로 프랑스에서 루비급이라고 소형 그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2세대급의 이제 원자력 추진 공격용 잠수함 계획에 의해서 이 바라쿠다 프로젝트가 이제 추진이 됐고요. 앞서 있었던 루비급은 사실 굉장히 원자력 잠수함 치고는 작습니다. 소형이고요. 한 뭐 2~3천 톤급에 불과한 소형이었는데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운용에 좀 제한이 많았겠죠. 이론상 추진력은 무제한이지만 이 수중 배수량이 루비급에 비해서 이 바라쿠다급은 2배 이상 이제 커졌고요. 그리고 이 프랑스가 또 원래 영국이 이제 해양 강국이지만 과거에 영국을 앞섰던 적도 있는 그러한 이 조선 이제 강국이기 때문에 바라쿠다급에 공을 들여서 추진을 했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렸어요. 사업단 출범에서부터 실제 이렇게 진수가 돼서 도입이 되기까지 무려 20여 년이 한 세대 걸렸네. 한 세대 거의. 거의 한 세대 걸린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거 보여주는 또 사례로 이제 많이 좀 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해군은 요걸 이제 슈프랑을 시발점으로 해서 2029년까지 총 6척의 바라쿠다급을 이제 건조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원자로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원자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프랑스의 유일한 항모가 이제 샤를르 드골 그 중요 항모가 있죠. 이게 이제 원자력 추진인데 여기서 사용된 25년 이상의 수명을 가진 이제 K15라고 불리는 이제 원자로하고 동등한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평상시 조금 느린 속도로 갈 때는 이제 전기 모터를 쓰고 그다음에 고속 순항을 할 때는 전기 터빈을 사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식 이제 추진 체계를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스크류가 아닌 요 뒤에 사진 보시면 이 스크류가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펌프 제트라고 그러는데
이 펌프제트 추진기를 적용해서 이제 추진 소음을 크게 줄인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뭐 NPT 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농축도 20% 미만의 연료를 쓴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아니 고농축에 비해서 뭐 빨리 이렇게 막 교체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저농축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예. 재장전 주기가 짧아진다 연료에. 사실 한 번 넘으면 뭐 사실은 뭐 안 바꿔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게요. 어차피 수년 동안에 쓸 수 있는데 수년 동안에 잠수함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게요. 사람들도 거기 우리도 수병들도 그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나오고 공기도 세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뭐 식량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신대륙 탐험하는 것도 아니고 발견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콜럼버스 갈 때도 폭동 일어나고 난리 났듯이 안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어차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걸 잘 맞추면 주기를 얼마든지 재장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별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10년 가까이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설사 뭐 어떤 못 나오는 사태가 벌어져도 뭐 중간에 멈추거나 이런 일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상업용 원자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운영 기간 동안에 전출력, 고출력 운전하기 때문에 전농축 우라늄으로 재장전 없이 2, 3년 정도 운영하는 게 이제 최대인데요. 근데 이제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는 이 전출력 운전할 때는 이제 작전 해역으로 전속으로 이제 항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적에게 탐지가 돼서 최대 속력으로 내빼야 할 경우 뭐 이런 경우 평상시에는 잘 쓰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 제한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원자력 잠수함이 사실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소음이 좀 큽니다. 기본 소음이 큰데 전출력으로 할 경우는 더구나 더 소음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쓰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보통 핵잠수함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20% 이하의 출력으로 이 저출력 운전을 운항을 하기 때문에 이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같이 과학 무대하는 이 핵 원자료가 이거 출력을 조정하는 것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냥 처음에 그냥 하면 그대로 그냥 뭐 그 전출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나는 에코 드라이빙도 아니고 조절이 가능하다. 참 신기한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핵발전소나 혹은 이런 원자로들은 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이제 붙여놓으면 불을 붙이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계속 연쇄 반응이 이제 그러니까 연료가 다 끊어질 때까지 거의 뭐 계속 탄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요건 이제 많이들 착각을 또 하시는 게 핵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뭐 어떤 방사능의 힘으로 가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원리는 그냥 다른 발전소랑 똑같아요. 이게 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냥 물을 끓이는 거죠. 그냥 물을 뭘로 끓이느냐의 문제인데 석탄으로 끓이면 화력 발전소 그리고 원자력으로 끓이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아 결국 물 끓이는 게 핵심이에요? 네, 물 끓이는 열내는 걸 뭘로 내느냐는 건데 요건 이제 우라늄 235를 사용해서 핵분열을 시키면 이제 그 열로 물을 이제 끓일 수 있다. 그 효율이 굉장히 좋다 이 얘기고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거는 그냥 붙여놓으면은 폭발을 해요. 다른 것도 필요 없고요. 불 붙일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이 임계 질량이라고 있거든요. 임계 질량을 넘어서는 양을 붙이는 순간 이 내부에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폭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무기 얘기할 때 얘기 들었을 건데 히로시마 때 나가사키 때 그런 식의 핵무기들은 되게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양쪽에 그냥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있고요. 이걸 폭파시켜가지고 두 개를 붙여요. 그럼 터지는 거거든요. 아, 붙으면 진짜 터지는 거예요? 예, 질량을 어느 한계 덩어리가 넘어서게 되면은 그 순간에 연쇄 반응이 발생을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뭐 뇌관이라는 게 필요 없이 붙이면? 예, 전혀 필요 없어요. 딴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불안정한 우라늄이라는 이제 물질을 사용해가지고 이걸 통제를 하면서 가는 거죠. 물을 끓임으로써 이건 폭발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아무튼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유는 굳이 경 S라고 나오는데 S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굳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항상 저도 이거는 MC 스퀘어. MC 스퀘어 그 제품으로 나왔던 이름이 같은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영어로까지 하시고. 제품으로 기억하는 거죠. 제품으로. 여기 이제 그 에너지고, 그렇죠? 이게 질량이고, 이 C가 이제 광속입니다. 광속. 참 신기하죠. 광속이 상수로 들어가 있다는 게 제곱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내놨을 때 이게 함의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 중에 여기에 이제 응용된 거는 에너지는 질량과 광속 제곱의 곱인 셈인데 그럼 에너지가 이게 질량이 만약에 뭐 단위가 뭐든 간에 1이라고 치면
광속은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초당 30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30만을 제곱한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이미 상수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질량 1을 곱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 질량 1의 질량에 여기 곱한 만큼의 30만을 제곱한 것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이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뽑아낼 거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2가 되면 3이 되면 그만큼 더 커지겠죠. 이거를 이제 찾아낸 게 원자력 핵분열 기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작은 양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내게 된 것이고, 우라늄은 이제 양성자가 92개 있고 중성자가 143개가 붙어 있거든요. 굉장히 큰 중금속이라고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되게 뭐 그렇게 큰 무게가 무거운 것들은 어느 정도 힘이 나오느냐? 우라늄 235g의 1g이 핵분열을 통해 만드는 에너지는 석탄 3톤. 그리고 석유 9드럼, 와. 1g이. 예. 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효율이죠. 여러 위험도 있긴 합니다만 효율 하나는 진짜 완전 짱일 수밖에 없는.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상업용 원자로보다 특히 이거 다른 뭐 원자로도 아니고 핵잠수함 거기에 원자로를 넣는다고 하니까 기술적인 난이도 어려움은 엄청 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우선 상용 원자력 발전이 핵잠수함보다 좀 유리한 점, 급격하게 출력 변화를 시켜야 될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땅 위에 만드니까 우리 뭐 원자력 발전소 많이들 보셨겠지만 상당히 큽니다. 예, 원자로라든지 이런 것들 시설들이 굉장히 커서 이제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는다는 거. 이게 이제 장점이죠. 반면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함정 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뒷부분에 들어가는데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공간적인 한계. 그러니까 그만큼 소형화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우선은 안전 문제. 구소련에 보면 이 방사능 유출 사고 이런 거에 영화도 좀 나오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도 실제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원잠은 이 바닷속을 항해해야 되는데 거기 뭐 해류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원자로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움직이게 된다는 그 욕구를 충족을 시켜야 되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호주가 도입하려고 하는 그 원자력 잠수함은 핵무기로 전환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 뭐 쓴다는 얘기를 저 들었거든요. 아까 무슨 NPT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뭐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까? 예, 호주가 뭐 핵보유국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핵무기로 전환이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이제 첫 번째 국가가 되고요. 이건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강대국들이 그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되는 건데요. 원래 이제 영국의 그 보리스 존슨 정부가 호주가 이제 내심 원하고 있던 그 원자함의 보유를 이제 도와주자고 제안을 먼저 했고요. 이제 미국에다가 제안을 한 거죠. 그냥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승낙을 한 거죠. 그래서 성사가 됐는데, 영국에서 이제 건조한 원자력 잠수함, 그 아마 그 아스튜트급 개량형이 아닐까 싶은데 요거를 직도입을 하고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원자로를 공급을 하겠다. 우라늄까지 껴가지고 SSN을 핵추진 잠수함을 8척을 보유할 계획인데, 중국은 이중잣대라고 이제 노발대발 하고 있고요. 그럴만 할 것도 같아요, 솔직히.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러시아도 이제 호주에 대기를 특혜를 하는 거는 핵 비확산 체제에 어긋난다고 비판을 하고, EU조차도 사실 좀 영국이 EU에서 뭐 빠져나가면서 좀 구별이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이게 프랑스 얘기가 없죠. 이건요. 네네. 독일 얘기도 없고. 네. EU에서 또 미국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네. 이러기 시작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이런 뭐 그 전 세계적인 저항의 목소리 있는데 그 미국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네, 미국은 이제 미국의 답변이 참 재밌는데요. 우리는 호주 핵무기를 준 게 아니다. 핵잠수함 기술만 줄 뿐이지 비핵화 약속은 깬 게 아니다. 지키고 있다. 그리고 또 이 핵잠수함 기술도 사실 미국이 지금까지 준 게 영국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호주만 주는 거다. 앞으로 더 예외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 북한도 지금 지난해 1월에 뭐 소위 5대 핵심 전략무기 이런 걸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핵추진 잠수함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북한도 이제 분명히 이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할 텐데 이게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제 앞서 있는 나라들 기술을 받아서 좀 하려고 그럴 텐데, 그래 우리 미국이 뭐 호주 지원했듯이 우리도 중국, 러시아 기술 받아서 하는 거야라고 주장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완전 개인 입장입니다만 저도요. 뭐 이런 거 할 것 같거든요. 예, 우리나라도요. 뭐 대한민국도 이런 것도 같은데 미국의 그 논리는 무슨 뭐 핵무기를 준 게 아니다. 그건 솔직히 그냥 알겠는데. 근데 뭔가 속내는 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게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는 생각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미국 자국 방산 업체에다가 시장을 좀 열어주자. 좀이 아니고 사실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오커스 창설을 계기로 해가지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유도 미사일 뭐 대량 구매하기로 이미 이제 한 상태고 또 중국하고의 갈등이 점점 뭔가 심화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럴수록 호주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호주 시장을 열자 여기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괌에 이은 차세대 핵잠수함 기지를 확보를 하자. 미국 입장에서. 또 그런 그렇죠. 의도도 있군요. 또 하나는 이제 호주한테 아예 그 대만 방어 관련해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주자. 그 대만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미국이 나섰을 때 다른 나라가 돕기가 좀 그래요.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하고 대만이 싸우게 되면 소위 쿼드 4개국 이제 대중 견제 협의체인데 인도는 저쪽에 육지 쪽에 히말라야 쪽에 국경 분쟁 이런 것들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고 대중 전선이 막 육지하고 바다로 확대되고 이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을 사실상 하고 작전 반경을 넓혀주고 호주에 그러면서 대만 방어의 역할을 맡기자 결국은 이런 계산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진짜 핵 개발까지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까? 핵잠 무슨 프랑스가 20여 년 걸렸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선진국들도 이렇게 애를 먹는데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 특히 딱 있죠. 뭐 북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단기간에 그렇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그 배경에는 검은선으로 통하는 거래 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일지 본방야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보시죠.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는 이들을 일컬어 우리는 군계 일학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상한 머리와 발군의 실력으로 수많은 닭 사이의 학처럼 우뚝 선 이 남자.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로 불린 압둘 카지르 칸 박사입니다. 고로 말할 것 같으면 파키스탄을 구한 영웅으로 추앙받은 동시에 북한이나 리비아 등의 핵무기 기술을 넘긴 핵 확산의 주범으로 거센 지탄을 받기도 했는데요. 칸 박사가 선악을 넘나들게 된 사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타공인 이공계의 수재였던 칸은 총명함을 인정받아 1960년 국비 장학생으로 네덜란드 유학까지 간 브레인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자가 푹 빠진 분야는 초고강도 군속개발과 그에 대한 활용이었으니 꾸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칸은 암스테르담의 한 연구소에 취직을 했는데요. 정확히는 영국과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3개국이 운영하는 핵연구소 유렌코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방 첨단 기술이 집약체라고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금속학과 핵가벌이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핵 연료에 사용되는 원자번호 92번 우라늄은 은혜색의 방사성 금속 원소로 그 내부는 우라늄 238과 우라늄 235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불과 1% 남짓인 우라늄 235를 3, 4% 이상까지 끌어올려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것이 칸 박사가 할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그의 고국인 파키스탄은 숙적인 인도와의 전쟁으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압도적 국력에 파키스탄은 맥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알게 된 칸 박사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됐죠.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은 오직 하나, 핵이라는 게 그의 결론이었는데요. 1974년 9월 결국 칸은 마음으로만 품었던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으니 바로 파키스탄 총리인 줄리카르 알리 부토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가 보낸 편지에는 현재 네덜란드에서 핵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핵무기 개발의 핵심은 고농축 우라늄에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때마침 부토 수상도 핵무기에 갈증을 느끼던 차였는데요. 수상은 칸 박사에게 자국을 위해
우라늄 농축 기술을 몰래 빼올 것을 지시하는데요. 칸 박사가 학자에서 국제적인 스파이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방법은 아니었지만 파키스탄을 살릴 길은 이것뿐이라는 생각에 칸 박사는 멈출 수가 없었죠. 그는 농축 기술과 관련된 문서들을 비밀리에 복사했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손으로 카피해 나갔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관련 정보들은 제법 쌓여갔고 1975년 12월 조국으로 향하는 칸의 가방에는 우라늄 농축의 핵심인 원심 분리의 설계도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칸 박사의 노력 덕분에 파키스탄은 마침내 핵실험에 성공했고 이슬람 최초의 핵 보유국으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핵기술을 빼앗긴 걸 알게 된 네덜란드 미국은 칸 박사를 국제적 도둑이라 칭하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서방 국가에서는 그를 문제아로 여겼지만 그랬거나 말았거나 파키스탄에서 칸 박사는 국민적 영웅이었죠. 그가 핵 확산의 주도자였던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진 말입니다. 염원대로 파키스탄이 핵을 갖게 됐지만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다고 했던가요? 칸 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레인코에 근무하며 얻게 된 것은 기술뿐만이 아니었죠. 바로 설비 및 부품을 개발하는 공급자들과의 네트워크였는데요. 공급자 리스트를 손에 쥔 칸 박사는 이를 바탕으로 낙후된 나라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핵기술을 판매해 나갔습니다. 조국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던 그가 이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기술을 팔고 얻은 차익으로 거부게 된 칸은 세계 각지에 있는 호텔과 카지노 리조트 그리고 언론사까지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을 위해 한몸 내던지던 젊은 청년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죠. 하지만 뭐든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요? 평소 그를 예의주시하던 CIA와 MI6에 의해 칸 박사의 밀거래는 끝이 나고 마는데요. There was never ever any kind of authorization for these activities by the government. I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my actions and seek your pardon. 결국 2004년 2월 국민영웅으로 추앙받던 칸 박사는 하루아침에 가택연금을 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죠. 그로부터 5년 뒤인 2009년 2월이 돼서야 그는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의 판결로 자유몸이 됐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0월 10일 85세를 일기로 사망하기까지 칸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파키스탄 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총명한 두뇌로 조국의 핵무기를 선사했지만 지나친 욕심으로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고만 칸 박사의 얼룩진 삶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인도에 견줄 핵무기를 개발한 주역이었지만 인류에겐 핵 확산의 주범이었던 언어 과학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긍정적인 초기에는 긍정적인 면에서 큰 파워를 갖게 됐는데 이게 완전히 선한 영향력이 아니고 악한 영향력으로 비즈니스 이게 돈으로 욕심으로 그러니까요. 보통 재래식 무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 핵무기를 파는 죽음이 상이 되는 건 이건 최악이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칸 박사하고 자주 비교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제 인도의 압둘 칼람 박사. 이 사람은 핵을 개발해서 이제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던 분이고요. 인도에. 예. 이분은 이제 독자 기술로 로켓하고 핵 개발에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국력을 키우는 데 일조해서 사실 인도의 존경과 신임을 많이 받았던 터라 좀 서로 이제 적성 국가 입장에서 뭔가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사실 서로 간에 서로 때문에 핵을 만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좀 비교되는 인물도 또 인도에 있고 그렇습니다. 네. 솔직히 저도 오늘 이 시간이 관심이 더 가는 게 우리 얘기랑 연결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우리가 뭘 만들 때 얼마나 드는 거야? 네. 또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 거야? 근데 이 바라쿠다라는 게 우리 롤모델로도 많이 언급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부터 이제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하면 또 아마 댓글이 좀 달릴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무한 책임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15년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20% 이하는 농축 우라늄을 이제 쓸 수가 있게 됐는데
이게 일단은 이제 군사용은 쓰려면 바로 이제 이걸 처리를 하거나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잠 보유를 사실은 정부에서 계속 추진을 하면서 미국하고도 이제 계속 협상을 이제 해온 걸로 알려져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 협정 내에서 한다. 그러니까 20% 넘는 게 아니고 20% 수준 이하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활용하는 쪽으로 원잠을 보유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계속 타진해온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왜 20% 이하로가 가능하다고 보냐면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은 저농축 우라늄을 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20%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건에 딱 맞죠. 미국은 뭐 90% 넘는 너무 고농축이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바라쿠다급이 쓰는 이 저농축 우라늄을 쓴다면 우리 원잠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관심을 이제 가져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라쿠다급이 미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보다는 좀 작습니다. 물론 우리 장보고 3급 3,000톤급보다는 좀 크긴 한데, 근데 이게 이 건조비라든지 뭐 이런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이 바라쿠다급과 가장 가깝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바라쿠다급 기술을 받아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건조하는 걸로 추진된다고 이제 보도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핵잠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반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엔진도 끌 수 없고 소음도 크고 또 한반도에서 이거 쓰는 게 맞냐, 너무 큰 거 아니야, 막 이런 내용도 있고, 이거 뭐 지적사항이 있는 것도 뭐 분명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가 뭐 10년 전이었다면 또 뭐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계속 바뀌잖아요. 상황이, 정세도 바뀌고. 일단 엔진 못 끄는 문제는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옛날에 우리 뭐 유보트 이런 영화 보면은 디젤 엔진 끄잖아요. 옆에 나타나면은 끄고는 조용한 상태에서 이게 소나 듣고 막 이러고 그런 분위기는 못 만들죠. 끌 수가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소음 저감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엔진을 못 끈다고 해도 디젤 엔진 켜져 있는 석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소리가 그만큼 이제 좋아졌고, 그리고 저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해군이 우리 주변 연안만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은 이제 벗어나는 분위기라고 봐요. 이렇게 뭐 남중국해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전략 정보 자산으로 이제 미국 등과의 그 공동 임무를 통해서 또 활동을 하고 정보 획득 기능을 또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핵잠수함을 개발하지 않아도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이 다 핵잠수함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뭐 외교 갈등이 될 거다, 이런 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제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는 뭐 그런 식으로 또 저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 네. 우리가 필요해진 게, 원잠이 필요해진 게 북한의 SLBM 위협인데요. SLBM이 그동안은 우리보다는 일본이라든지 뭐 괌 기지 뭐 이런 것을 겨냥한 성격이 좀 강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북한이 직접 처음 발사한 게 이제 북극성 3형까지 가장 최신형인데, 북극성 1형이 이제 사거리가 한 1,300km, 북극성 3형이 사거리가 한 2,000km 정도 보는데, 2,000km 정도 되면 주일 미군 기지나 그 이상 쓰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북극성 4형, 5형은 더 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일 미군 기지, 괌, 하와이 이런 데 타격용, 본토까지 이제 타격용을 개발해서 유사시에 이제 미군 중원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니냐, 그런 이제 해석이 많았는데, 근데 이게 작년에 좀 바뀌게 됐어요. 뭐냐면 전에 이제 공개 안 됐던 조그만 SLBM을 선보였어요. 그 작아가지고 이제 그 미니 SLBM이라고 이런 별칭이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K-24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SLBM으로 이제 개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북한이 이걸 실제로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를 했고, 시험 발사에 성공한 걸로 추정이 됐는데, 이 K-24 이스칸다르는 최대 사거리가 뭐 800km까지 늘릴 수 있지만 보통 한 600km 이내 범위 내에 쓸 걸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600km 이내면 주로 남한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겨냥한 SLBM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SLBM도 우리 직접적인 위협이 됐는데, 그러면 SLBM 잠수함을 추적을 감시를 해야 되는데, 214급도 물론 훌륭한 잠수함이지만 그다음에 안창환도 그렇고요. 이 제레시 잠수함은 오랫동안 작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원자력 잠수함처럼 이 장시간 뭐 최대 한 3개월 정도 수중 작전할 수 있는 이런 잠수함이, 예를 들어 북한 잠수함이 출항할 뭐 신포 기제라든지
마양도 기지 근처에 수중 매복해 있다가 유사시에 추적해서 격침하는 이러한 이제 작전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이 원자력 잠수함은 또 필요해진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언론에 따르면 우리 국내 기술이면 뭐 작정하고 하면 5년이면 진수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앞서 프랑스 뭐 24년이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자세한 거는 예, 언론에 따르면인데 형님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적어도 단독 기사는 쓴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보다 더 짧은 시일에 할 수도 있다. 아, 더 짧은? 물론 이제 지금 기본적인 것들 기술이 좀 있어야 되죠. 네. 이 원자로도 소형 원자로도 검증이 돼야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뭐 아까 5년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5년. 그러니까 뭐 그 정도 5, 6년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보다 더 길게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전제는 이제 총력을 기울였을 때를 전제로 해야 되겠죠.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군요. 5년, 뭐 6년 이런 얘기가.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핵잠하고 원자력 뭐가 맞는 말입니까? 다 맞는 말입니까? 핵잠, 원자력 함.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맞죠. 그 자체가 핵무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워낙 말이 오가지고